안녕하세요. 오늘 고령층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맡은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윤명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은 고령층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라든지 TV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요, 금융사고와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대부분의 피해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몰라서 당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노후 자금을 다 털어먹고 화병이 나서 1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융사고와 관련돼서는 내용도 어렵고 또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낮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OECD 평균이 64.9점이었는데 한국은 56.9점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해력이 어렵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금융상품과 관련돼서는 내용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설명을 해주지만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사고 피해액을 보면 2020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약 40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액이 약 34조라고 되니까 서울시 예산만큼의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요. 또 2019년에는 DLF 사태가 있었고 라임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들 뉴스를 통해서 어르신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를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금융상품 하면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은행을 통해서 하는 예금이나 적금 또는 이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는 보험상품도 있고요. 또 대출을 받기도 하고 펀드를 하기도 하고 카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연금도 받으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융과 관련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고위험 상품이 있고 저위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조금 파악하셔서 나는 고위험을 선택해도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실 때 고위험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지, 나는 이익이 조금 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 아니면 혹하는 마음에 고위험 상품을 선호하시게 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고위험 상품은요, 주식이라든지 채권, 펀드 이런 데에서 이제 고위험 상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상품을 가입하실 때에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원금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금도 손실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예금이나 적금들은 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위험 상품들은 이익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엔 손실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용어들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CMN이, A니, MMF니, MMDA니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어르신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우리가 상품에 가입할 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MA라는 것은 증권회사에서 특히 많이 판매하는데요. 이건 저축 예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하는 저축 예금을 CNA라고 합니다. 가입에 대한 한도가 없고요. 또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기도 하고 단기 예치하기도 하고 또 보통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입출금이 은행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금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꼭 증권회사라든지 종합금융사 이런 것들은 은행에 비해서는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입출금에 조금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 MMF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펀드라고 하는데요. 증권회사나 은행에도 펀드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가입하거나 이런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가입할 때 최소 100만 원 이상 가입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거나 또는 목돈 운영 시 또는 금리 하락 시에는 CMA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동화 기기라든지 카드 발급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르신들께서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MMDA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축예금입니다. 저축예금은 은행에서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계좌 이체라든지 입출금 등의 이용이 많을 시에 증권사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기본 예치 금액이 다소 높고 일정 기간 예치 시에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MMDA 상품에 장기간 돈을 묶어둘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잘 챙기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통 예금은 대부분 예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율이 좀 낮아서요. 이 은행의 보통 예금을 이용하기보다는 MMDA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소개받게 되는데 단점들을 조금은 주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최근에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금융 사태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께 잘못된 금융상품으로 피해를 입히는 상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라든지 유사대부, 또 투자자문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어르신들께 조금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유사수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은 고수익 보장 사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뜨고 있는 주식 방식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라. 아니면 원금을 보장해 주니까 투자하라. 이러한 여러 가지 신문의 전단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 조금만 돈을 투자해도 고수익을 벌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된다니까 소비자들이 혹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은 금융회사가 아닌데 마치 금융회사인 것처럼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나 크라우드, 가상화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과 관련된 이런 핀테크,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인데 신성장 산업에 투자만 하면 대박 수익을 보장된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전단지 혹은 또 인터넷을 보면 이러한 상담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투자 사기일지 모른다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금융 상품도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할 때에도요,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수익률이 안 나왔을 때 원금을 손실한다든지 이러한 반대급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이거는 과장일 수 있다라고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인데요. 무슨 비트코인 같은 것을 하는 업체이고, 이런 비트코인을 공인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크라우딩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이제 코인으로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특정 자금을 모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아니면 가상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용어도 좀 어렵고요. 어떤 개념인지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뜨는 산업이고 또 이런 것들이 신성장 산업이라는 말씀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이 업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니면은 사기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시기 전에 100만 원만 냈는데 나중에 10배로 몇 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소비자들, 어르신들이 이제 혹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이런 업체가 정말로 괜찮은 업체인지 자제분들 아니면 주위의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유사수신과 관련돼서 의심해 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권회사 혹은 금융사에서 소비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모으진 사람들이 가입하고 싶다고 갔을 때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러한 유사수신과 관련돼서 사기업체들은 보면은 고수익을 3개월 안에 얼마를 보장하겠다, 아니면 몇백 프로를 보장하겠다 이러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모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업체가 아닌가? 아니면 이 업체가 사기업체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금이라든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할 때에는 조금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몇백 프로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뭐 1000%, 500%, 200%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누구도 수익률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만약에 안 났을 때 그것들을 이 투자 모은 업체가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사기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보고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업체들이 캐피탈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명칭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변에서 은행이나 펀드사나 이렇게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 명칭과 유사하게 아주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정말로 금융회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속게 되는데요. 이런 업체가 정말로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런 업체가 투자회사로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어르신들 잘 모르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최첨단 산업이고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뜰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는 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갑자기 금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금융을
소개하거나 해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빌린 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고 또 이렇게 돼서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그럼 뭔가라고 봤을 때는요, 우리가 사금융이라고 하면 대부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대부업체는 일단은 등록을 하고 본인들이 등록 허가를 받은 다음에 업체를 운영을 하면은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사금융은 뭐냐?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출이라든지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데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이자 한도보다 높은 금리를 받거나 다른 수수료들을 요구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융권으로부터 이렇게 금전을 빌릴 수 없을 경우에 어쩌면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이 사금융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아니면 등록된 사금융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된 것은 업체들에 가보면은요, 등록 번호라든지 허가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장에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어쩌면은 한 번쯤은 이런 불법 사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필요해서 급한 불 끄려고 이제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죽음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사금융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회사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뭐 전환 수수료라든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들어서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 소비자는 600만 원 대출받으려고 180만 원을 송금했는데 6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180만 원만 띠껴서 이제 소비자가 피해가 입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 어떠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 업체가 불법적인 업체가 아닌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에는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붙는 이자가 받게 되어 있지, 여기에 이 대출금과 이자 이외에 뭐 수수료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중개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이 업체는 불법적인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해보고 이러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해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곧바로 현금화시킨 후에 4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소액결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불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잘못 알려주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깡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 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그럼 너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로 이 물건을 사주면 내가 50만 원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할 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한 40%는 나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 이랬을 때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그냥 나는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수수료를 떼고
비용을 받는 거고요. 또 앞서서 그 휴대폰 깡으로 물품을 산 구매 대금까지도 소비자가 물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알고 계시고 휴대폰 깡이라든지 급전이 필요해서 다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로 아니면 카드로 이렇게 깡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까지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이자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에서 나한테 40%를 요구한다 아니면 24% 이상을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이자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자율을 초과해서 막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대출 받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매달 얼마의 법정 이자율 한도 내에서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이외의 다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이 업체는 잘못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취업 사기와 관련된 금융 사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고령층의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고 또 요즘에는 나이 제한 상관없다 이런 취업 광고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랬을 때 사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급여를 이체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이제 잔액이 없는 통장이라든지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소비자들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 양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된 통장을 아무리 급여를 주기 위한 통장이어서 급여 이체 통장이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회사에다가 통장을 맡긴다거나 체크카드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잔액이 그 통장 안에 없는 빈 통장이었더라 하더라도 이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것은 나중에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행위는 업체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통장을 양도한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소비자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층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나 취업시켜준다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형태로 악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취업 가능이라고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다 줬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회사에서는 물건을 구입해야지 취업이 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100만 원어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는 월급도 주지 않고 또 카드로 구입한 그 물건에 대한 대금만 소비자한테 부과되어서 이런 경우 이제 상담을 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요, 다단계 업체이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일단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해 오면 다시 200만 원을 월급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물건값 100만 원은 빠지는 거고 월급으로 또 100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그냥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추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없어지거나
또 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또 이 업체에서 물건을 못 팔았을 때는 고스란히 다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뭐 공인인증서를 내놔라, 보안카드를 달라, 통장 비밀번호가 뭐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만들라고 하거나 빈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 제출된 신분증이나 보안카드 계좌번호 등이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 재산상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빈 통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빈 통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사기를 쳤다고 해도 나한테는 피해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범이 내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도주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개인의 개인정보 라고 말하죠. 주민번호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것만 있으면 나와 관련된 모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본인의 통장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주민번호 아니면 계좌번호 그리고 카드 아니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절대 남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인 말투 아니면 조선족 말투를 썼기 때문에 그런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야. 그래서 우리가 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금감원이라고 하거나 경찰청이라고 하거나 검찰이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많다라는 뉴스도 있고, 아마 어르신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그런 데서 연락이 오면 이건 보이스피싱이구나 라고 전화를 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기 수법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방경찰청, 검찰청, 우체국, 어떤 경우 요즘에는 국민연금보험공단 또 이렇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관을 사칭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건강보험회사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접근하기도 하고요. 경찰청에서 누가 신고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전화를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사이트를 알려주고 거기에 접속을 해서 계좌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등을 바꿔야지 된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는요, 계좌번호라든지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끊고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위 분들에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전화가 왔는데 맞는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히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정보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이라든지 경찰서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예금을 찾아갖고 집으로 가져오도록 한 다음에 금감원이 이제 가짜로 신분증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것을 안전하게 예치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금감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좌를 안전하게 돈을 맡아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사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을 해서
이제 사기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에게 접근해 와서 내 금융과 관련된, 내 돈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하시고 주변의 경찰이라든지 금융감독원 혹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꼭 상의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사기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메시지 같은 걸 보면은 KB 국민 파이낸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B 국민은행 같기도 하고 파이낸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정식적인 이름의 업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는 불법적인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신한금융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금융하고는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명칭을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마치 은행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얼마 몇 프로 이자를 주겠다 혹은 얼마를 보장한다 이런 경우 다 이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신용등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거나 우리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이 개인 신용등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나한테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다르고요. 또 금리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향시킬 수 있다. 신용등급을 좋게 해서 이자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런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용등급은 특별하게 작업을 해서 단시간에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수 있다. 혹은 신용등급을 상향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말들을 해온다 그러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 피싱이 많이 이용되는데요. 아마 카카오톡 같은 거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은 조선족 말투가 섞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제분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문자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로 문자로 이렇게 사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너 나한테 지금 돈 필요하다고 돈 보내달라고 했니? 라고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확인을 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셔야지 이렇게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였는데요. 딸이 갑자기 엄마한테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가 아니고 뭐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해서 98만 원 아니면은 뭐 몇십만 원 보내달라라고 하고 계좌번호 불러준다고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경우 엄마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진짜 딸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해킹당해서 딸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좌번호를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 그 따님한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미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미싱은 뭐냐면 문자에 URL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서 보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URL을 눌러라 라고 했을 때, 이 URL을 눌렀을 때 이제 잘못 누르면 내 폰에 있는 정보들이 다 유출이 돼서 이제 금융 정보를 빼간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내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편물 오면은요, 우체국에서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택배라든지 이런 거 보냈다라고 문자들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택배사에서 온 거구나 라고 하고 뭐 송장 번호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잘못 누르게 되면
이제 금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킹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번호에 스며 있는 URL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함부로 누르시기보다는 잘 이제 아는, 내가 알고 있는 데에서 오는 것만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첩장도 모바일로 많이 보내는데, 청첩장도 모바일로 보내다 보면은 마치 뭐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하고서는 거기다가 URL 같은 뭐 것들을 눌러라고 이제 심어놓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스미싱과 관련된, 문자와 관련된 사기들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전화로 정보기관이라면서 자금 이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라. 두 번째,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말고 진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문자를 가지고 혹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전화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한 만약에 그 사람이 신한금융이라고 했으면 신한금융을 정말로 찾아가서 아니면 그 공식적인 번호를 전화를 해서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맞는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처리 비용으로 뭐 선입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시고,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고 이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경우에도 의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치, 협박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손자분들이라든지 자제분들이 납치됐으니까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이유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가족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못 클릭하면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해킹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파일이라든지 문자는 클릭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 이제 신고를 해서 이 피해금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마 어르신들 주린이, 뭐 주식 이런 게 뭐 뉴스만 틀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체와 관련된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체는 뭐냐면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 뭐 2배 보장한다, 어떤 경우는 900% 보장한다. 저는 그런 광고도 봤는데요. 주식과 관련돼서 이익을 봤다, 주식을 안 하면 바보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진짜 주식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잘 모르면 함부로 잘 모르는 데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근데 하나의 페이지 안에 보니까 2021년 극비 항공말 옷 5개 종목 선정됐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주식으로 뭐 몇 프로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광고들이 우리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황금알 앉는 5개 종목이 어떤 걸까 궁금해서 우리가 클릭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클릭하는 순간 나한테 접근하게 되고, 또 거기에 뭐 이걸 알아보려면 전화번호를 남겨야 된다, 혹은 뭐 주민번호를 남겨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무심코 내 개인정보를 남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나한테 전화 와서 어떠한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일요일 날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4년 동안 15배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주식이 열풍이 불면서 이런 투자 자문과 관련된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인터넷 광고에서 수익이 높은 종목을 알려준다고 해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휴대폰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주식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계속 안내해 주겠다. 그런데 이러려면은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인데 일시불로 300만 원만 내면 3개월 무료까지 이용할 수 있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를 300만 원만 내면 3개월하고 1년이니까 15개월 동안 이제 상담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하면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종목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은 무료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용해 봤는데 뭐 종목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상담 내용도 잘 안 되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 해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우선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 자문사가 뭐 소개를 한다 그래도 뭐 100% 아니면 900% 뭐 몇백 프로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막 몇 프로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나 문자 설명만으로 믿지 마시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서상에 어떠한 것에 대한 계약이었고 월 얼마씩 내는 거였고 뭐 어떠한 조건이었다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런 상품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받기 이전에는 카드 번호나 돈을 먼저 입금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본인이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난 이것을 계약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카드 번호라든지 입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조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는 상조업이 뭐 상조 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사는 데에도 상조업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상조업에 가입하면 나중에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 혹은 몇 프로의 이자가 붙어서 얼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험 상품인 것처럼 상조업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조업이 보험 상품일까요? 아니면 대행 서비스일까요? 상조업은 약속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했을 때 소비자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할부로 미리 지불하는 것일 뿐이지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매월 뭐 4만 원씩, 5만 원씩 내면 10년 있다가 뭐 1,0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보험 상품인 것처럼 아니면 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 상품이 아니고 상조업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에 납입금에 대해서 원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조업의 경우는 최근에 피해 사례들을 보면 상조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없어졌는데 돈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정말로 튼튼한 업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서비스, 이 비용을 다 냈을 때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약하실 때 그 계약 사항들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어르신들이 말한 것만 믿고 가입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조업을 가입하실 때는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계약 내용이라든지 나중에 돈을 안 냈을 때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 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잘 따져보고 해야지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조업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 지원을 받는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제휴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업은 지원을 받거나 복지부의 이런 것과 제휴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장에 초대해서 뭐 무료로 공연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어르신들을 행사장으로 초대해서 뭐 공연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치러주면서 소비자들한테 상조업에 대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짜로 우리가 뭐 공연도 보고 밥도 먹었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못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소비자들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가입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짜 선물을 주고 가입을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매월 돈 내는 것도 그렇고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안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선물로 준 뭐 홍삼 세트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줘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불 받았는데 이불 가격이 막 30만 원, 40만 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목돈을 내기가 어려워서 월 10,000원씩, 20,000원씩 내야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선물을 받고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를 보면 해약을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많이 내야지 된다. 또 해약을 하려고 했더니 무조건 안 된다. 또 만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 또 업체에서는 납입한 돈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간에 너무 뭐 몇십 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돈을 납입해야 되는 경우에 부담이 돼서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돈을 이때까지도 냈는데 낸 돈도 못 받고 또 거기다가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부당하다라는 상담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해약을 하려고 했는데 업체는 무조건 해약은 안 된다. 무조건 다 납입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0회를 납부해야지 되는 경우 아니면은 뭐 10년 동안 납부해야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것을 잘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상품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은 더 주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금융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심심하실 때 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피해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금융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가 생겼다 혹은 피해 아니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이 금융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어르신들이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이 좋은 금융상품을 이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